우리는 남들보다 유독 더 큰 키를 가진 사람 혹은 노란색과 검정색이 섞인 옷을 입은 사람을 기린이라고 칭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쉽게 그려지는 익숙한 동물 기린은 아프리카에서 한반도로 어떻게 언제 첫 발을 내디뎠을까요? 인문 클래스, 오늘은 익숙하게만 여겼던 동물 기린의 새로운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 HK플러스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오늘은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이정하 연구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 이정하입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저하고 첫 시간인데 교수님은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예, 저는 중국 신화하고 네. 그리고 이 중국 신화가 동아시아 일대에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린이라고 부르는 목이 긴 동물은 아프리카가 고향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기린은 언제 한반도에 처음 알려졌을까요? 아, 그러게. 그렇게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다. 우리는 왜 기린을 기린이라고 부를까요? 이 이야기에는 중국, 한국, 일본, 몽골, 베트남과 같이 한자 문화권이었던 국가에 공유되었던 기린 신화가 숨어 있습니다. 아, 기린이 신화인 거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 동물원에 가서도 볼 수 있는 기린인데 이게 왜 신화일까? 왜 보통 신화면 뭐 해태라든지 용이라든지 뭐 진짜 우리가 실제로 없는 동물을 신화라고 부르는데 왜 그런지 한번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예. 왜 그런 겁니까? 기린은 사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편의상 동물원에서 만나거나 아프리카 초원에서 볼 수 있는 기린은 영어 지라프라고 부르고 네. 신화동물인 기린만 기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신화동물인 기린은 예. 먼 옛날 용의 얼굴에 사슴의 몸통, 말의 발굽을 지니고 예. 살아있는 벌레는커녕 풀조차 밟지 않는다는 인자한 존재입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화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네. 기린은 아무 때나 마주칠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니었어요. 기린이 나타났다는 건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가 성군이고 그가 다스리는 세상이 태평성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신화적인 존재로서 기린은 그런 신성하고 희귀한 존재였어요. 그럼 기린이 왜 지라프의 이름이 되었는지 요것도 한번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15세기 명나라로 떠나야 합니다. 예. 명나라의 세 번째 황제였던 영락제는 1405년 정화라는 황관을 수장으로 삼아서 62척이나 되는 대선단을 보내 네. 중국 서쪽으로 항해를 하고 오도록 합니다. 이거를 정화하서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화라는 사람이 서쪽 바다로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정화의 대항해는 7번에 걸쳐서 무려 28년간이나 이어졌고 동남아시아를 돌아서 저 멀리 아프리카 케냐의 몬바사까지 갔습니다. 야, 진짜 멀리 갔었구나. 예. 방문한 나라가 30개가 넘었다고 해요. 이야. 네. 이 항해의 목적은 명나라와 다른 나라 간의 조공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어요. 네네. 영락제 이전에는 명나라가 계속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내전을 치르느라 외교 관계가 엉망인 상태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화가 다른 나라에 가서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하고 조공 관계 맺으실래요? 그러면 저희랑 무역해서 큰 돈도 벌 수 있고 저희랑 전쟁도 안 해도 돼요. 이제 싸우지 말고 서로 무역해서 서로 네. 윈윈하는 어떤 관계로 좀 발전하자. 네. 뭐 이렇게 해서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공 관계를 맺기로 한 나라들은 자기네 나라에서만 나는 희귀한 것들을 조공품으로 줍니다. 그 중에 지라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조공이 어떤 그 물건만 주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뭐 동물도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그랬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동물원에서 보는 그런 기린의 동물이 있었던 거고. 네, 맞습니다. 오. 네.
처음 지라프를 조공한 나라는 방갈랄이라고 지금 방글라데시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의 케냐인 마림이라는 나라에서도 지라프를 줬어요. 그 외에 정화가 직접 사가기도 하고 아라비아 반도에 있던 여러 아랍 국가에서도 지라프를 조공물로 명나라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7번에 걸쳐 지라프는 명나라로 공수되었어요. 명나라로 간 기린, 그러니까 지라프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네. 중국에서 엄청나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네. 그 이유는 사실 기린이라는 이름에 있었습니다. 지라프는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불렸어요. 네. 일단 외국어니까 번역을 해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먼저 지라프는 아랍어로 Z를 쓴 주라파라고 했는데 오호. 이걸 중국어로는 한자 조상 조자를 쓴 예. 주라파라고 번역을 했답니다. 네, 그리고 또 소말리아어로는 영어 기리라고 했는데 이거는 주라 또는 지린으로 번역했어요. 네. 여기서 마지막 번역어였던 지린이 바로 우리말로 하면 기린이에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너져서 온 거구나. 예. 네. 뭐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불렸는데 사실은 뭐 다른 이름으로도 우리가 택할 수 있었는데 기린으로 이게 땅땅땅 이렇게 정해진 이유는 과연 뭘까요? 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기린이라는 단어의 발음이 소말리아어 기리와 아주 흡사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네. 지금 현대 중국어로 기린은 지린이라고 하지만 옛날 중국어 발음은 달랐어요. 한국어도 조선시대의 한국어랑 발음이 많이 다른 것처럼 맞아요. 중국어도 계속 변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명나라 때 치 발음은 네. 기 발음에 더 가까웠기 때문에 치리는 아마도 지금 한국어 발음인 기린과 비슷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치린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기린이었을 거다, 발음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아무도 신화 동물 기린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용 얼굴에 사슴 몸통, 말의 발굽을 가졌다고 하는데 지금 동물원에서 보는 지라프를 떠올려 보세요. 좀 비슷하다. 네, 사슴 같은 모습에 말 발굽과 비슷한 발굽을 가졌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조건이 비슷하다. 용의 얼굴이니까 좀 길잖아요. 용이 그렇죠. 긴데 얼굴부터 목이 길어. 그리고 몸통도 약간 사슴 같아. 네. 근데 말발굽은 또 맞아. 네. 좀 희한한 동물이긴 해요. 그쵸? 기린이. 네. 네, 여러 가지 조건이 아주 적절하게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네. 기린이 성군과 태평성대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린은 지금 임금이 성군이어야지만 나타나는 거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당시 정화한테 항해를 갔다 오라고 시킨 영락제는 네. 성군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영락제는 조선의 세조처럼 어린 조카를 죽이고 황제 자리에 올라서 부도덕하다는 비난에 시달렸고 하하. 또 정통성도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가 정화를 시켜 대항해를 하게 했던 이유도 바로 다른 나라하고 조공 관계를 맺으면 대내외적으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제 자기가 성군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기린이 드라마틱하게 등장을 했던 거고 영락제는 와 진짜 너무 기뻤겠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또 자기가 성군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그런 징표가 등장해도 기쁜 티를 안 내는 게 유교적 덕목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조선 정조 때도 지금의 경북 안동 지역에 기린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네. 정조도 아무런 축하 행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 마음으론 기쁜데 네. 너무 기쁜 걸 드러내면 네. 약간 천한 사람 같은 거야. 네, 그쵸? 맞습니다. 옛날에 유교에 의하면. 예. 그래서 정약용이 정조가 이 겸양의 미덕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칭송의 글을 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영락제도 역시 대신들이 축하 행사를 하자고 청해도 네. 괜찮다 하면서 처음에는 사양합니다. 어허. 그렇지만 결국 두 번째 지라프가 조공되었을 때 예. 영락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대적으로 축하 행사를 하고 네. 기념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어허. 그렇게 해서 지라프는 기린이 되었습니다. 영락제는 참 그 신하가 한 번 거절해서 두 번 한 번 제의 안 했으면 정말 실망스러웠겠네요. 그럴 수도 자기는 있겠습니다. 정말 하고 싶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우리도 그때 지라프를 처음 알게 된 걸까요? 예, 맞습니다. 조선 왕조는 중국 내부 소식을 발빠르게 받아왔는데 네. 중국에 경사나 비극이 있을 때면
서신을 보내서 축하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는 그런 외교적인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기린이 총 7번 조공됐을 때 네. 조선에서는 축하 사절단을 4번 파견했습니다. 어허. 한 번은 태종 때였고 네. 나머지 3번은 세종 때였습니다. 세종의 형이었던 경영군은 1419년 사은사로 명나라를 방문했다가 돌아와서 네. 기린, 사자, 얼룩말을 보았고 또 그 그림도 받아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허허. 근데 그 그림이 지금도 남아있으면 멋질 텐데 그러니까. 아쉽게도 지금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네, 아쉽네요. 근데 당시 그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처음에 그 동물들을 봤을 땐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예, 아니 세상에 없었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생명체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봐도 기린은 진짜 신비롭게 생겼는데. 그렇죠. 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도 기린이라는 존재가 지닌 성군이나 또 태평성대와 같은 의미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린은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예. 그리고 조선시대의 경우 기린이 그려진 유물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군요. 네, 기린을 그린 깃발도 있고요. 또 왕세자가 아닌 왕자들이 입는 옷에는 기린 장식을 수놓았습니다. 또 건물을 장식하는 데도 사용하기도 해서 창덕궁, 경훈각에 가면 굴뚝에 새겨진 기린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명나라에 기린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자 조선왕실에서 본 적은 없고 말로만 듣던 그 신성한 기린이 나타났다니 이건 다 영락제께서 성군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는 서신을 보내서 축하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럼 교수님, 그 기린이 이제 그 중국에 당도했을 때 우리나라는 뭐하러 그렇게 그 가서 축하를 해준 거예요? 왜 좀 약간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약간 자존심이 좀 상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조선시대에서 축하 사절을 보내는 게 외교적인 관례이기도 했지만 한국인들이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한반도에 있었던 왕조들이 중국에 있었던 왕조들과 늘 어떤 군신 관계를 맺어왔잖아요. 그 조공 관계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거부감을 느끼는데 사실 이 기린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축하 사절단을 보내는 이야기는 사실 이 조공 관계라는 게 중국 내부에서만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고 외부에 어떤 호응들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해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얀색이 하얄 수 있으려면 검은색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어떤 단독적으로 강요된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이것이 사실 주변의 국가들이 같이 완성을 해 나가야만 하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 태종과 세종 때는 한반도에 있는 이 조선 왕조가 건국한 지 얼마 안 된 때였잖아요. 근데 명나라 역시 건국한 지가 얼마 안 된 때였어서 이 영락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변 나라를 전쟁을 일으키고 다닙니다. 그래서 베트남도 이때 이제 아예 그냥 복속이 돼버리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태종이 이거 잘못하다가는 우리도 베트남 꼴이 나겠다. 먹히겠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무력으로 도발하지 않고 우리는 사대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을 정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세종도 사실 굉장히 불안하게 왕위에 오르잖아요. 위에 막 형들이 막 줄줄이 사태가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오른 거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일본의 이 왜구들이 계속 남쪽 지방에 출몰하고 위에는 여진족들이 아직 청산이 안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 역시 이 명나라하고의 관계를 탄탄하게 다지는 게 중요해서 심지어 한번 사절단을 보냈을 때는 명나라에 이미 기린이 나타난 지 3년인가 지났을 때였는데 그래도 사절단을 보내요. 일부러 보낸 거구나. 네. 그게 왜냐하면은 세종이 즉위한 첫 해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빌미를 찾아서 축하를 함께 해서 이 외교적인 관계를 다지고 싶었던 거였죠. 그 시기가 조금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현명한 거네요. 지혜로운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않아도 우리는 평화를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외교적 제스처. 그렇죠. 외교적인 어떤 그런 행동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라프, 그러니까 그 기린을 처음 조공했던 서아시아나 또는 아랍 지역 사람들도 그런 기린의 의미를 알고 지라프를 조공품으로 선택을 했던 걸까요?
아마도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냥 우연치 않게 줬는데. 예. 우리 지역에서 나는, 굉장히 희귀한 동물이야 해서, 좋아하겠지 하고 줬는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는 소위 대박이 터진 거죠. 그렇죠. 엄청난, 와, 그렇구나. 네. 그래서 조공품은 그걸 받는 나라에 없는 희귀한 걸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희귀하다는 점 외에도 명나라에서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건 몰랐을 거예요. 야. 특히 아랍인들은 중국과 굉장히 오랫동안 무역을 해왔는데 네. 만약 기린이 이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그렇게 환영받을 걸 알았다면 진작에 팔아서 큰 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랬겠네. 네. 그리고 지라프가 사는 이 지역은 예. 기린 신화가 공유되던 문화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린 신화에 대해서는 모른 채 희귀하니까 해서 지라프를 보냈는데 네. 뜻밖에도 명나라에서 난리가 났던 것이죠. 그 나라도 참 기린은 정말 희귀한 어떤 동물이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일본은 기린 신화를 어떻게 공유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일본도 당연히 기린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기린은 굉장히 인기가 좋은 이미지, 도상이었어요. 그래서 건물 장식하는 데도 썼고 또 일상용품에도 기린을 그리거나 새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일본 여행 가거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이렇게 보면 맥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일본 맥주로 유명한 그 한 제품이 요 로고가 그려진 기린 그림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상호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이 맥주 회사가 왜 기린을 로고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린 맥주의 전신 회사는 메이지 시대인 1888년에 기린의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맥주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기린이 그 기린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신화동물 기린입니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당시 서양에서 수입되던 맥주에는 늑대나 고양이처럼 동물을 그린 라벨이 많았고 네. 본사 지배인이었던 쇼우다 헤이고로우가 동양의 대표적인 영험한 동물은 기린이니까 우리 그걸로 상표를 하자 하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썰로는 영국 무역상 글러바라는 사람이 경영에 관여했을 때 네. 자기가 좋아하던 다자이후 텐만구라는 신사에 기린상을 따서 라벨을 디자인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왜 기린이 이렇게 요상한 동물을 그렇게 그려놨을까 의아했던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내막이 좀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일본에 나타난 기린은 한 마리가 더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 도쿄에 가면 쉽게 만나볼 수 있어요. 그래요? 도쿄 어디 가면 볼 수가 있나요? 네, 바로 도쿄 중심에 있는 니혼바시입니다. 네. 니혼바시는 일본 다리라는 뜻인데요. 네. 지금도 도쿄에 가면 있습니다. 유명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니혼바시에는 청동으로 만든 날개 달린 기린상이 장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아, 그게 기린상이에요? 예. 와, 여기는 한술 더 떴네. 날개를 또 달아버렸네요. 기린이 근데 날개가 있나? 상상의 동물이니까 이렇게 붙여놓은 건가? 예, 기린은 어차피 상상의 동물이니까 예. 날개가 있다고 상상이 된 시대도 있고 네. 날개가 없다고 묘사한 시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림에는 날개가 있기도 하고 어떤 건 없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일본인들이 니혼바시에 사용한 기린상에 날개를 달아준 건 의도적이었어요. 아, 그래. 어떤 이유가 있었군요. 네. 니혼바시는 자그마치 1604년에 처음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니혼바시를 기점으로 삼아서 교통체계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네. 니혼바시는 도쿄의 중심이자 일본의 중심이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한 다리였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메이지 시대에 이르면 일본 정부는 서양을 기준으로 도쿄를 개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아치형으로 만든 나무다리였던 니혼바시를 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평평하게 돌로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이 새로운 니혼바시를 어떻게 꾸밀까 고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어쨌든 그 서양 기준에 맞춰서 개조를 한 거잖아요. 메이지 시대를 겪으면서. 그럼 다리도 좀 서양식으로 바꿔야 좀 이게 그 톤 앤 매너가 맞춰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일본인들은 서양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또 동시에 일본은 자신이 동양 평화를 수호하는 동양의 대표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동양의 왕이라고 생각했죠. 예. 본인들이. 그래서 일본만의 특징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적인 석조 다리를 지었지만 장식은 일본적이고
동양적인 걸로 하고 싶어 했어요. 그게 바로 날개 달린 기린. 예. 그래서 그렇게 요상한 동물이 탄생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석조다리로 니혼바시를 개조했던 건축가와 조각가의 회고를 살펴보면 예. 기린이 상서로움의 상징이기 때문에 메이지 시대를 축복하기에 적당하고 또 도쿄와 일본의 중심인 니혼바시에 날개를 단 기린을 만들어서 메이지 일본이 세계 밖으로 뻗어나겠다. 이 의지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동북아의 이야기를 또 기린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기린 하나가 어떤 뭐 하나의 그냥 재밌는 동물의 상징이 아니라 참 이 인간의 역사를 다 담은 어떤 상징성이 있는 동물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메이지 시대라고 하면 교수님, 그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예. 그러면 이 니혼바시의 날개 달린 기린은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의도가 담겨있는 어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제 느낌적인 느낌 맞습니까? 아주 잘 맞습니다. 그래요? 네. 허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19세기 말 20세기 초 일본 때문에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은 매우 불행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니혼바시가 나무에서 석조다리로 개조된 해는 1911년인데 네. 바로 1년 전인 1910년은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식민화된 해입니다. 니혼바시 자체가 사실 동양의 대표를 자처하면서도 서양 기준에 일치하고 싶어하는 제국주의 일본의 모순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리고 날개 달린 기린이 축복한다는 메이지 일본 역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제국주의 일본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이 날개를 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어떤 그런 의미는 참 좋겠지만 그게 결국은 세계를 제패하겠다면서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킨 제국주의 일본의 또 속내가 담긴 동물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정이 가진 않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15세기 성군과 태평성대를 상징하던 기린이 20세기 초에는 제국주의 일본을 상징하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난 셈입니다. 네. 교수님, 약간 좀 서운한 게 있습니다. 네. 아니, 중국하고 일본의 어떤 기린의 신화적 이야기는 많이 해주셨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안 해주셨거든요. 요 얘기도 좀 한번 좀 썰을 많이 풀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 기린은 이 성군과 태평성대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황제만 쓸 수 있는 이미지였어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황제가 죽고 나면 무덤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무덤 앞에 기린을 석조로 이제 조각을 해서 갖다 놓고 이 기린이 이 황제의 무덤을 지킨다라고 하는 수호신의 역할을 맡깁니다. 그런데 황제만 쓸 수 있는 거니까 조선의 다른 임금들은 기린상을 한 번도 무덤 앞에 둔 적이 없어요. 아, 그러네. 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말, 양 이렇게 이 돌을 세워놓곤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대한제국 시기가 되면 고종은 이제 황제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감히 나도 한번 써보겠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유일하게 기린상을 무덤 앞에 놓은 임금은 딱 둘입니다. 고종과 그의 아들 순종 딱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 야, 이것도 색다른 좀 재미네. 예, 그래서 홍릉, 유릉에 가면은 이제 돌석상이 무덤까지 쫙 이어져 있는데 예전에는 없었던 기린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와, 이거는 진짜 얘기 못 들으면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이야기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시대가 변하면 신화의 상징 의미도 변한다라는 것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지금까지 기린 신화와 중국, 한국, 일본에서의 양상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기린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얽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 소감은 어떤가요? 예, 보통 우리는 신화를 옛날 옛적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나 도시의 경관에서도 신화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비해 중국 신화 또는 동양 신화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좋은 기회를 통해 더 많은 분과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히가시노 게이고의 추리소설 기린의 날개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추리소설이라서 쉽고 재밌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니혼바시의 청동 기린상을 중심으로 소설이 전개됩니다. 네. 이 소설에서 지금의 니혼바시 청동 기린상은
더 이상 제국주의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대신 무엇을 상징하는지 청취자 여러분들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친숙하게 느꼈던 기린에게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새롭게 안 사실인 만큼 이제 기린이 더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존재를 관심 가질 수 있길 바라면서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이정화 연구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